문을 닫아서 그냥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냐 하면 놀이 교실이나 뭐 놀이 학교 이거로 다 바꿀 거래요. 그렇게 되면 수업료가 굉장히 더 비싸진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래저래 지금의 이제 엄마들은 아무리 정책에 지지를 하고 호응하는 마음이 있어도 현실적인 피해가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총체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냥 뭐 굳이 질문이라면 이 성평등을 가지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때문에 애들이 결혼도 안 한다, 애도 안 난다 막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지 그 성평등이라는 게 좀 아이들의 이거는 어떤 면에서 가치관이면서 그건 어찌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설득하기는 그게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요거는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전에 왜 이렇게 우리가 요즘 그 노인 연령을 얘기할 때 유엔에서 뭐 새로 제정된 연령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가끔은 저도 이제 노인 교육을 좀 하게 돼서 이걸 이렇게 보여드릴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나이에서 뭐 0.7을 곱하면 그냥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나이입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지금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 그 미성년자가 0세부터 17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교수님? 그게 맞습니까? 유엔에서 근거가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법마다도 다 틀려요. 그래서 법마다 틀리는 건 저도 좀 아는데 하여튼 청년이 뭐 18에서 65세, 뭐 중년을 66세에서 79세, 그리고 노년을 80에서 99세, 100세 이세를 잠수노인이라고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근거를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럼요. 그건 그냥 짧게 30초만. 지금 유엔에서 실제로 0세에서부터 17세가 유아, 18세에서 65세가 청년. 아니, 그러니까 0세에서 17세를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18에서 65세를 청년이라고 하고. 저도 청년이에요. 그리고 66세에서 79세를 중년, 80에서 99세를 노년, 100세 이후를 잠수노인. 그래서 이거에 곱하기 0.7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0.7을 해야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나이하고 같을 수 있다. 노인 여러분 아직 청년이십니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맞다 틀리다. 저는 틀리다고 보고 있고요. 틀리다. 이게 그럼 어디서 나오긴 유엔에서 제정된 건 맞나요? 유엔도 이런 기구가 있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맥락이 중요할 수 있어요. 맥락이 중요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령을 가지고 어떤 시기다, 노년이다, 중년이다 따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희 선생님은 유엔을 갖다가 지금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노인 교육을 할 때. 그런데 유엔에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지를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죠. 우리나라 현재 그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인구학자니까요.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뭐 7%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가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 유엔에서 나왔다고 자꾸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유엔에다가 다 편지 보내봤는데 유엔에서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데 그런 말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일본만 두 나라가 유일합니다. 역시 혈액형 갖고 성격 판단하는 나라도 한국하고 일본뿐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 알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양창희 선생님. 마이크로. 감사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당연히요. 지금 강연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거의 끝쪽에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거의 다 뭐 정책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근데 사실 그 여러 측면 중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그런 가장 우리가 빨리 해야 되고 시급한 것은 정서적 배려라고 생각해요. 아까 상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 열심히 했더니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냥 가볍게 자기는 던진 얘기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힘들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언니는 되게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아까도 이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제는 그 삶의 형태가 엄청나게 다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여럿이 얘기할 때는 모델이 몇 개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얘는 결혼했으니까 애 있겠지.
얘는 부모님 살아계시겠지, 뭐 하겠지, 자기 나름대로 그 패턴이 너무 작아요. 1000만 가지, 100만 가지 삶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런 정책적 이런 거 머리 맞대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가장 부족한 면은 바로 그거라는 거. 배려, 정서적 배려. 이 뭐 정책이 만들어지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와닿는 거, 우리 옆집 언니가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너 왜 애 안 낳니? 맨날 물어보고, 뭐 저 집에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너 왜 아버지랑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너무 아무 그 멘탈 없이 막 필터 없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도 이제 불임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뭐 아까 어디 가셨나? 하여튼 말을 할 때 그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은요, 정책이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시선과 말을 계속 듣고 살아야 되는 게 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근데 그놈은 사내구실 못하네, 부끄러운 거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도 너무나 뭐 제도고 뭐고 다 떠나서 저는 그게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책은 바로 따라, 우리가 이미 그걸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어디서든 튀어나오는데, 지금 뭐 수만 가지 삶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몇 가지밖에 생각 안 하고 말할 때도 너무 쉽게 내뱉는 거. 아까 10대들이 또 갖고 있는 생각도 저도 이제 접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요. 그렇다면 엄청나요, 정말. 예, 그렇다면 그런 어떤 정서적 공감대라는 말이 조금 구체적이면서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제안? 네, 제안은 일단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낼 때 상대방한테 좀 말을 하지 말던지, 예. 말을 하지 말던지 묻지 말던지 하는 배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냥 봐도 자기가 상태가 알면 굳이 그걸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니까 뭐 어떤 이유로 이혼을 했다, 아니면 혼자 애를 키운다, 뭐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접했을 때 너무 쉽게 가볍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그 서로 특히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요즘 단어 사용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직원, 여직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한대요. 그런 게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 정도 정서를 공유하고 있어야만 정책들도 더 빨리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가장 그런 거를 서로 신경 써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주영 선생님이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유경도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이주영 선생님을 가리고 있어서 제가 예. 안녕하세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늦게 얘기해서 이야기할 걸 좀 까먹어서 우선 생각나는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선 이 자리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웬만하면 양성평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도 되게 동의를 많이 했거든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냥 지금 여성단체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성단체는 여성 위주의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사실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서는 이런 부분 계속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더 사회가 이분법으로 나누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너무 낯선 건 싫고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너무 논쟁점으로 봐서 정말 본질은 잊어버리고 너는 맞고 나는 틀려,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그래라는 더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는 게 저는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남자가 불임이면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게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말을 못하죠? 말을 해야죠. 여성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성 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만 옹호하는 단체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남성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거지, 이게 뭐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뭐 그런 관점은 좀 아니어서 그런 논쟁은 사실 그냥 에너지 소모에 가깝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피로한 사회에 살고 있고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상처가 많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신뢰를 잃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안에 아이는 없거든요. 어른들의 정책 안에 아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본질을 못 보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근데 지금 그 한계치를 와 있는 것 같고, 그 한계치를 너무나 알고 바꾸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키우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비주류가 되면 불안해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비주류로 살고 있지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행정이 그런 욕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 문제는 결국 남성 자본주의의 그런 굴레에 계속 돌아가고 그게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되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런 공동체를 봤을 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면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고 노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줘요. 그럼 그 예산을 쓰기 바쁜 거예요. 그럼 의미 있게 써야 되고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피로하고 의미가 없고 공동체는 사라지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들여다보고 조금 정말 사람을 생각한다면,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여러 분야의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포럼을 갖고 이렇게 시민단체나 이런 감수성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길을 열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귀를 여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을 뺏었다는 죄책감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보충 질문을 요청했던 우리 혁진 씨, 예, 아까 아니 보충 질문, 문원 씨, 예, 되도록 1분 안돼.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얘기를 못했는데. 예, 상관.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의 저출산을 비롯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괴로움에 처한 현실은 박정희 이전부터 박정희 포함해서 어떤 경제 성장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패러다임 아래에서 노동이나 인권의 가치는 굉장히 탄압되고 희생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가장 두드러진 그 노조 조직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탄압을 하거나 했던 역사가 사실상 제 생각 한국 건국 이후부터 계속 쭉 이어져 왔고,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장시간 그것이 저출산에 있어서는 장시간 노동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장시간 노동 이후에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어떤 요즘에 미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거를 직장 상사에게 있어서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토로해낼 자리도 없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조직하기 힘들고 사측에서 어영노조 만들어가지고 민주노조 탄압하고 이래버리면은 민주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측과의 협상에서 영향력을 좀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현실이고, 사회는 또 신자유주의 이후에 소득이 또 양극화돼가지고 사실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쥐꼬리 많은 임금 받고, 거기다가 집값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상
죽음을 면하는 데서 단지 그치고 뭐랄까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살아내 있는데 생존을 위한 생존 그런 현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뭐 개인별로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실상 그냥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이런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별로 결혼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과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어떤 살만한 아이를 키우면서 살만한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무렴에서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포기해요. 그래서 물론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도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시그널은 어떤 노동 신화라기보다는 노동 시간 40시간 공약을 내놨다가도 그것마저도 휴지 저것처럼 폐기해버리고 52시간 해놨는데 그것도 또 탄력 근로자 확대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처해 있고 이런 정부에서 반노동 시그널을 계속해서 반노동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의 출산은 더 계속해서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 지금의 청년뿐만 아니라 일단 노동의 권리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고 같이 인권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20대를 볼 때마다 제가 대학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 선생님도 다들 대학에 있으시고 우리 영준아 선생님은 그렇게 되지만은 항상 우리가 아마 이 점에 있어서는 당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그 두 세대 동안 그 6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어쨌든 엄청난 경제 강국을 만들어놨는데 왜 학생들한테는 20대 학생들한테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지가 그래서 돈은 쌓였으나 사람은 없다. 아까 그러면서 돈 쓰는 방법에서 사람이 없다라고 이주영 선생님께서 지금 행정 얘기가 됐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방식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이 역설에 지금 휘말려 있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청년층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선생님들께서 진짜 우리 백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이렇게 자르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렇지만 골고루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면서도 제가 각자 선생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갖는지는 뒤풀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박제 순서와는 조금 달리 정 선생님, 우리 이 선생님 그리고 홍수환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마무리로 얘기를 해야 될